조선 제15대왕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을 뿐 아니라 대대적인 궁궐 공사를 벌이다가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서만은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용적 중립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조가 이 중립외교를 계승하지 못한 탓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1931년 다가와 고조가 광해군의 외교에 대해 중립외교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를 주장하는 신하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갈등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강옥립에게 기회를 봐서 후금에 항복하라고 지시한 것, 명나라의 2차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 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 장수 모물룡을 추적하도록 묵인한 것 등은 그런 갈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후금과 명나라 입장에서 이를 중립으로 인식했는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후금의 기록을 보면 광해군의 외교가 과연 중립외교였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만물로당, 만주실록과 같은 후금 측 사료를 토대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한 육대연의 논문과 중립의 의미를 천착한 계승범의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1619년 3월 4일 도원수 강옥립이 이끈 조선군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명나라 조선연합군에 승리한 후금의 누르하치는 더 이상 건주 여진의 수장이 아닌 후금의 한으로서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내비춥니다. 3월 21일 후금국한이 조선국왕에게 이른다는 국서가 그것입니다. 옛 우리 금 대정한에게 조선의 조이총이라는 대신이 40여성을 이끌고 반역해온 것을 우리 금 대정한이 말하기를 한인의 조휘종, 조흥종 황제, 우리 금나라가 정벌할 때 조선한은 어디에도 따르지 않았다. 충의 나라이다라며 받아 취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하니 그것을 생각하니 우리 두 나라는 본디 악감정이 없었다. 국서에서 누르하치는 후금과 조선 사이에 악감정이 없었음을 회고한 후 과거 금나라와 고려처럼 후금과 조선이 우호적 관계 맺기를 제안합니다. 조선 너희들의 군대가 한을 도와 나에게 군대 온 후 내가 생각하니 조선의 군대가 바라서 온 것이 아니다. 한을 이기지 못하고 외의 적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은혜라며 왔을 것이다. 왕 그대의 마음에 우리 두 나라는 본디 전혀 악감정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우리 두 나라 한편 되어 한을 타도하자고 말하겠는가? 내가 한 차례 한을 도왔었다. 한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대의 말을 듣고 싶다. 이는 곧 후금을 더 이상 여진 부족이 아닌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이 이에 대해 정식 국서를 보내면 후금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금을 명나라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던 조선 조정은 이에 대해 언사가 극히 오만하고 폐역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논의한 끝에 답장을 보냅니다. 삼가 생각건대 두 나라의 국경이 서로 접하여 있고 황제의 신하로 함께 천조를 섬긴 지 지금 200년이나 되었으나 일찍이 털끝만큼도 혐오나 원망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근일에 귀국이 천조와 틈이 생겨 전쟁이 계속되고 앙화가 맺어져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사방이 들녘에 보루가 많게 되었으니 어찌 다만 이웃나라의 불행뿐이겠습니까? 귀국에 있어서도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천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치 부모와 자식 같으니 부모가 명령을 한다면 자식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나라가 각자 자기의 국토를 지키며 서로 옛 우호를 다진다면 실로 양국의 복인이 이 뜻을 전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는 후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서가 조선국왕이 후금 한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서 말미에 이 뜻을 전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3자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서신의 발신처는 조선국 평안도 관찰사이고
수신처는 건주의 부하 마법이었습니다. 즉, 정식 국서가 아니라 평안도 관찰사가 건주의 부하인 마법에게 보내 누르하치에게 조선의 뜻을 전해달라고 한 서신에 불과했습니다. 또 답서를 보내면서 예물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금에게 매우 불쾌한 일로서 후금 측은 사신을 성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사흘 후에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후금이 보낸 첫 번째 국서에 대해 광해군은 후금을 건주 여진으로 볼 뿐 정식 국가로 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 달여가 지난 후인 7월 1일 누르하치는 두 번째 국서를 보내 후금과 조선이 맹약 맺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국왕이 혹 두 나라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변화를 지켜보려 한다면 그것은 곧 국왕에게 달려 있다. 국왕이 변화를 지켜보지 않고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여 나와 함께 단연히 기회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리 두 나라는 마땅히 맹원에 글을 쓰고 백마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오우를 잡아 땅에 제사 지내 하늘 앞에 피를 마시고 향을 태워 맹서하자.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국왕이 남조와 더불어 악행을 저지르고자 한다면 능히 저지를 수 있겠으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 내가 포로들을 보내주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조선은 고민하다가 명나라 관원 원결룡 일행이 와 머물고 있어서 답신이 곤란하다는 핑계를 대고 국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후금에서는 조선의 답서가 업자 이듬해인 1620년 2월 16일 재차 답서를 요구하지만 조선에서는 5월 28일 도망친 후금 백성 약간을 송환하면서 그들을 통해 명나라의 관원이 조선을 의심의 국서를 보낼 수는 없지만 후금과의 화친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누르하치는 호의적 반응과 함께 포로로 남아있던 5명 중 3명을 조선으로 송환합니다. 이로써 양국의 관계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도원수 강옥립과 부원수 김경설을 여전히 억류한 데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후금이 요양을 점령하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요양을 점령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후금은 이제 조선에 대해 더 고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1621년 3월 21일 보낸 국서에서 명나라와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박합니다. 너희들 한인에 여전히 군대 돕는다고 하면 도와라. 돕지 않는다고 하면 강을 건너간 한인을 모두 돌려보내라. 지금 유동 지역의 한인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길러 머리 깎아서 옛 그대로 관원들에게 관직 주어 기른다. 너희들 한인에게 또한 군대 원조해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희 조선 충직한 나라이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것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국서에서 누르하치는 여전히 후금국한을 자처했고 내용도 기존의 논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국서의 형식이 황제가 내리는 조문이었고 국서를 기존의 만포가 아닌 의주를 통해 보낸 것입니다. 의주는 명나라와 조선이, 만포는 후금과 조선이 연락하던 통로였으므로 이는 후금이 명나라를 대신하겠다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고심하지만 8월 28일 여전히 국서를 보내지는 않고 그 대신 만포첨사 정충신을 후금에 파견합니다. 그때까지 후금에 왕래한 사람은 하세국 등 하급 통역사였던 데 비하면 예교사절의 지위를 높인 것이었고 선물도 많이 지참했습니다. 광해군이 이렇게 부득이 외교사절의 지위를 높인 이유는 직전인 7월 27일 조선이 명나라 장수 모물룡을 지원해 후금의 배후를 노린 정황을 후금에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후금 인사들이 왕래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조선이 맹약을 맺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정충신은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해 말 조선으로 넘어온 명나라 장수 모물룡을 후금 군대가 추적해 잡지 못하자 누르하치는 모물룡을 넘기라는 국서를 12월 19일 조선 측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조선 통사 허세국을 죽인 데 이어 이듬해 2월 국경을 침범한 조선인 12명 중 10명을 죽이고 2명은 눈을 찌르고 코와 귀를 벤 뒤 강경한 어조의 경고문을 들려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때까지 후금에 절대 국서를 보낼 수 없다던 조선 조정은 국서를 보내기로 합니다.
국호를 적고 어보를 찍었지만 후금을 대하는 예가 외를 대하는 예와 같으므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622년 9월 1일 국서를 보냅니다. 후금의 첫 국서를 받은 지 3년 반 만에 후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 데에는 신의가 중요한 것이고 오호를 맺는 정성은 사신의 왕래에 달려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본래 원수의 관계가 아닌데 지난번 하서국의 사행이 갑자기 살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사신을 보내었으니 우리에게는 실로 잘못이 없다. 그런데 박규영이 황현애 등이 잇따라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 진강이 탕참의 일은 모장이 그의 표병을 데리고 몰래 행군하여 가서 습격한 일이기 때문에 연변의 각 진영에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인데 더구나 서울에서이겠는가? 이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까닭없이 일을 일으키려 하니 옳고 그름을 따져볼 때 누가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 고어에 사명을 닦는 일은 예로서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의로서 한다. 고 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니 잘 생각해보고 속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조선이 여전히 후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신을 보낸 것은 정탐하기 위해서라 여기고 사신 5을 포박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도주하자 일행을 모두 살해하고 도망친 한 명도 붙잡아 살해합니다. 실로 외교적 대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조선과 후금의 교류 기록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얼마 후인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맙니다. 이상에서 광해군은 후금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고 폐위 직전에 마지못해 국서를 보냈으나 후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후금 대립의 핵심은 조선이 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는데 광해군은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중립이라는 말의 원래 뜻대로라면 광해군의 중립외교란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고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인데 광해군이 그런 쪽으로 중립지대를 지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립의 또 다른 의미가 양쪽을 인정한다는 것임을 볼 때 광해군은 실패했습니다. 광해군에게 명은 조선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반면 후금은 공식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런 의미에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옥립에게 기회를 봐서 후금에 항복하라고 지시했다든지 명나라의 2차 파병 요구를 거절했다든지 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모물룡을 추적하도록 묵인했다든지 등의 조치를 통해 후금의 국교 수립 요구를 무마하려는 조선의 태도는 누르하치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중립이 아니라 임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후금을 정식으로 인정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중립외교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내내 유예되었던 조선과 후금의 국교 수립은 결국 두 차례의 호란이 발생하는 배경이 됩니다.